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SG님, 로고도 딱 사이즈에 맞고, 아이디도 PSG라서 공식 계정인 줄 알았어요. 그냥 상대가 안 된 거지 뭐. 도도한 장군님 안녕하세요. 8분 만에 수비수 헛발질 두 번이, 헛발질 2실점이 커서 선수들 멘탈 나가 보이던데. 한국의 퍼거스님, 안녕하세요. 퍼거스님은 뭐 늘 찾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테테님도 오셨네요. 레알 졌지만 이번 시즌 그래도 기대합니다. 테테님이 레알 팬이신가? 저번에 레알 전술 설명할 때도 오셨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클럽 월드컵이 결국 테테님 레알 팬이시구나. 네. 마지막 경기 한 경기 남아 있습니다. 뭐 클럽 월드컵 맨 처음에는 뭐 재밌겠냐, 혹은 뭐 약간 비시즌에 이루어지니까 뭐 관심도 좀 떨어졌었고 그런 게 좀 있었지만 그래도 토너먼트 올라가면 여전히 강팀들과의 맞대결도 재밌고 결국에는 이제 한 경기 남아 있고요. 나름의 빅매치도 꽤 있었죠. 울산 HD도 이제 출전을 했었으니까 국내 팬들에게 특히 K리그 팬분들에게도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순간도 있었고 결국에 이제 4강에서 첼시가 플루미넨시를 이기고 올라왔고 결승으로 올라갔고 레알과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올라와서 첼시와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됐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네, 한국의 퍼거스님이 맨시티처럼 잘하다 상대 팀이 내성이 생기면 이제 오히려 언젠간 박살 날 듯요. 이제 어제 경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게 레알 마드리드를 꺾었다라는 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트래블 이후에 또 다른 업적이라 볼 수 있겠고 이제 만약에 클럽 월드컵까지 우승을 하게 된다면 진짜 이제 정말 이제 이전에 저희가 흔히 말했던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아니면 맨시티라든지 이런 극강의 모습, 극강의 어떤 일권자, 최고의 높은 위에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대 짧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팀 반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어제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처럼 잘하다가 상대 팀들이 내성이 생기면 오히려 언젠가 박살 날 듯요. 저도 제가 이제 어제 그 경기를 보고 나서 느꼈던 게 파리 생제르맹이 언제 무너질까? 언제쯤 이 좋은 기세가 멈출까? 일명 뭐 진정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선수의 부상이 아니고서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경기 보는데 약점은 단 하나, 그냥 세트피스 공중볼밖에 없었어요. 그거 아니면은 이 팀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테테님이 수비진에서 실수하고 빠르게 2실점, 실수해서 2실점하고 경기가 초반에 너무 빠르게 끝이 난 듯. 맞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 저희 PD님이 정말 호기롭게 전술적으로 네, 이 경기를 왜 무너졌는가를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술적으로 이야기할 게 많이 없습니다. 네. 저 디테일하게 뜯어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수비진들에서 실수를 해서 2실점이 나온 상황에서는 알론소 감독이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리가 좀 됐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진 그러니까 이 두 골을 실점했지만 본인들의 어떤 하고자 했던 그 리듬과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시도를 했고 그게 이제 어쨌든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두 골 실점 이후에 두 골 실점이니까 저는 그냥 2대0, 2대0 두 개로 나눠서 그냥 뭐 완벽한 패배라고 보여집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에겐 좋은 경험이 되었다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테테님이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팀, 만들어 가고 있는 팀 이렇게 봤어요. 전.
음,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뭐 사실 저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경기가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팀, 만들어 가고 있는 팀. 어, CHIRS님. 네. 알론소는 망할 것 같은데, 비니시우스와 브라 떠서. 오, 비니시우스와 브라가 떴는데, 비니시우스, 알론소가 망할까?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니시우스를 내보내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태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오늘 경기에 이제 한 줄의 요약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팀이 만들어 가고 있는 팀에게 대단히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고 몇 수 앞에 있는 경기를 보여줬는데 기본적으로 어,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베스트 11을 예상하는 건 축구를 얼마 보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어, 퇴장자가 있었음에도 뭐 기존 라인업은 그대로 구축이 됐고 뭐 예를 들면은 파초 선수의 공백 정도를 이제 베랄두 선수가 공백을 메워준 거 빼고는 기존 베스트 11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파리 생제르맹의 놀라운 경기력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네, 5월에 펼쳐졌었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인테르를 정말 완벽하게 무너뜨렸던 그 조직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증명이 됐는데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여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파리 생제르맹의 축구를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 특히나 미드필더 3미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죠. 뭐 공격진 3명의 공격진도 그렇지만 3명의 공격진과 3명의 미드필더 모두가 미드필더 내에서 그리고 공격진 내에서 위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오른쪽 윙포워드는 오른쪽 윙포워드와 그리고 오른쪽 뭐 예를 들면 메잘라 그리고 풀백 간의 연계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왼쪽은 왼쪽끼리의 연계가 중요한 이제 기존 팀들의 색깔과는 조금 다르게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횡적인 조합도 좋지만 종적인 조합.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기장을 옆으로 본다면 경기장을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세 명의 조합도 좋지만 이렇게 세 명의 조합도 좋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뭐 흔히 말로 이 세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뛰어도 주앙 레베스,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뭐 비티냐 이 세 선수가 어느 위치에 뛰어도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덴벨레 뭐 두에 흐비차 이 세 선수도 위치를 바꾸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게 말로는 이게 저희가 쉬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도 바뀌고 세로도 바뀌다 보니까 확실히 조합적인 부분에서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진들이 좋은 팀은 많죠. 사실 레알 마드리드도 미드필더진 같은 경우에는 뭐 발베르데를 비롯해서 이날은 발베르데가 풀백을 나왔지만 뭐 아르다 귤러 그리고 벨링엄, 추아메니 3미들의 조합이 어디 가서 떨어지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풀백입니다. 풀백. 예. 풀백의 퀄리티를 파리 생제르맹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팀이 현재 지구상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팀이 이제 약간의 변형 3백을 뭐 쓴다고도 합니다만은 사실 뭐 그렇게 변형하지도 않아요. 보면은. 네. 오른쪽에 하키미가 올릴 때는 누누 멘데스가 이제 밑으로 내리면서 후방에 3명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 누누 멘데스도 내려오는 거에 밸런스를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티냐가 내려오면서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막 뭐랄까요? 좀 이 구체적인 플랜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변형 3백 형태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술적으로. 풀백의 미드필더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미드필더의 풀백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병행이 되는 게 엔리케 감독입니다. 엔리케 감독의 파리 축구입니다. 예. 풀백이 미드필더처럼 볼을 찰 수 있으면서 순간적으로는 미드필더도 풀백처럼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풀백의 미드필더와 미드필더의 풀백화 모두 병행이 되는 게 엔리케 감독의 축구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네, SGU님은 메시지를 취소하셨네요. 김종선님 안녕하세요. 파리는 미쳤다. 이게 무슨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안에는 미쳤다. 죄송합니다. 네. 태태님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 잘했던 팀들은 공통적으로 살펴보자면 세계 최고 수준의 양적 풀백을 보유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미친 풀백 팀 두 팀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 파리 생제르맹하고 바르셀로나. 네. 쿤데랑 발데 조합이 한창 좋을 때는 지금 이제 하킴이랑 누누 멘데스랑 글쎄요 견줄 수 있을까요? 조금 그래도 현재 폼은 이제 하킴이랑 누누 멘데스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는 이 바르셀로나의 풀백이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하키미 누누 멘데스 조합이 이 미드필더를 보좌해주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사실 그냥 이 선 정말 잘하죠. 뭐 진짜 잘하죠가 아니라 그냥 이 둘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 둘이 바뀌면 저는 미드필더는 약간 조합이 바뀌어도 크게 티가 나거나 전력의 누수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파초가 빠졌는데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골키퍼 돈나루마는 제외하고서 어느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면 티가 나냐? 하나는 바로 최전방에 있는 덴벨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좌우 풀백이 만약에 풀백이 바뀌면 저는 진짜 티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킴이랑 누누 멘데스가 현재 어떻게 보면 파리 생제르맹을 전폭적으로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랑 비교를 해보자면 레알 마드리드도 근데 이날 이제 아놀드가 못 나왔기 때문에 아놀드의 자리에 발베르데가 나온 게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아쉬운 게 아니라 아놀드가 못 나온 게 아쉬운 거죠. 그리고 프란 가르시아인데 프란 가르시아가 이제 직전 8강 도르트문트전에서는 매우 좋았어요. 정말 좋았는데 아무래도 하킴이랑 누누 멘데스에 비교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풀백의 퀄리티가 어떻게 보면 이 팀의 어떤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요소였다. 그러니까 경기 내용과 조금 별개로. 왜 레알이 힘을 못 썼느냐를 보면은 저는 일단 레알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레알을 이제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레알을 이날 이제 4-3-3 플랜으로 나왔습니다. 피님 잘 나오죠? 피님? 네. 그래서 4-3-3 플랜 속에서 오른쪽에 이제 발베르데가 나왔고 디나이센에 대한 여파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디거하고 라우라 센시오로 합을 맞췄어요. 그리고 세 명의 미드필더는 아르다 길러, 추아메니, 그리고 벨링엄, 그리고 음바페, 비니시우스, 그리고 곤살로, 가르시아 이렇게 세 명의 합을 맞췄는데 일단은 어제 경기 그냥 뭐 간략하게 정리해보면요. 기본적으로 두 골이 터졌기 때문에 초반에 실수를 통해서 라우라 센시아 실수 하나, 리디거 실수 하나 여기서 일단은 경기는 끝났습니다. 반전시킬 수 있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을까를 좀 보고 싶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조금 칭찬을 많이 했었고 많은 팬들이 좀 기대를 했었던 것과 좀 별개로 일단 디나이센에 없었을 때 빌드업에 대한 어떤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그 다음에 저는 더 크게 느껴졌던 건 오른쪽에 아놀드입니다. 이 아놀드의 공백에 따라서 발베르데가 내려오면서 발생했던 중앙에서의 수적인 열세 상황이 계속 펼쳐졌거든요.
슈아메니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다 길러도 있습니다만은 아르다 길러의 수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건 발베르데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후방 3백에서 쓸 때도 이런 식으로 두 명의 합을 맞출 수가 있었던 건데 발베르데가 사이드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고 벨링엄이 조금 더 고생을 많이 했죠 이날. 그래서 벨링엄이 조금 더 고생을 많이 했던 이날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아놀드의 부재가 연간이 됐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볼이 결국에는 축구라는 건 공이 여기서 받는 경우가 제일 많죠. 후방에서 공 가운데 놓고 시작합니다만은 후방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건데 공을 여기로 이렇게 전달하는 목적과 수단이 있습니다. 특히나 목적은 골을 넣기 위해서이고 그 골을 넣기 위해서 어디다가 전달을 하느냐가 이제 웨어가 되는 건데 여기서 볼이 방출되는 수단이 너무 제한적이었고 이 선수가 없어서 아놀드가 없어서 볼에 대한 방출에 대한 다양성이 너무나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놀드의 부재가 매우 크게 느껴졌다고 느꼈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아놀드를 제가 일명 빨아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놀드 저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감정 없습니다. 하지만 수단을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알론소가 했던 수단을 봤을 때는 디나이스는 사이패스를 계속 넣으려고 노력했던 그게 있었지만 뭐 그거는 별개로 아놀드가 없었기 때문에 볼 방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아쉬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크리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철스님인가요? 철스님. 네. 음바페, 비니시우스 수비 가담 안에서 밸런스 깨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저거 못 고치면 저도 저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바페, 비니시우스를 세우면 수비 가담을 안 시켜도 되나? 와,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 예. 레알 마드리드는 밸런스를 깨면서 축구를 했던 팀이에요. 사실상은. 안첼로티 감독이 있었을 때. 그리고 뭐 그걸 이제 밸런스를 잘 맞췄을 때 또 좋은 퍼포먼스가 냈는데 그거는 결국에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서 골을 넣어준다면 누군가는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팀적으로 조금 더 조직력적으로 서로가 엮여 있는 연관성 속에서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수비 가담을 안 하는 건 저는 팀의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음바페가 비니시우스가 물론 전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공격수입니다만은 어제 경기 반전을 시켰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비를 안 해야 되는 선수는 메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메시랑 호날두 정도 아니면 음바페 비니시우스도 역시 수비 가담을 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음바페 수비 가담을 그러니까 압박을 가져가는 속도가 너무 늦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네, 아직 프리시즌의 경기잖아요. 어제는 프리시즌 기간에 있었던 대회이다 보니까 감독이 무리해서 압박을 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혹은 뭐 피트니스 관련된 코치가 압박을 강하게 가다가 오히려 또 컨디션에 문제가 온다든지 몸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는 압박을 너무 세게 가져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 태도에 대한 문제죠. 태도에 대한 문제. 태도가 만약에 유지가 된 내가 수비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이 선수에게 유지가 된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저는 대표적으로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결승 매치에 올라왔던 팀이 있죠.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인테르 두 팀 모두 내노라 물론 덴벨레가 있죠. 하지만 이 두 팀 모두 이게 한두 명의 슈퍼스타만 수비하고 그 선수가 수비 안 한 사람 없어요. 인테르도 수비할 땐 라우타로가 정말 많이 뜁니다. 그냥 정말 이악 물고 뛰고요. 물론 주장이기도 하고 주급도 많이 받으니까 뛰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팀 전체가 수비를 하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 보세요. 파리 생제르맹도 지금 잘한다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덴벨레 하나 정말 기똥차게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지금 잘 못하는 선수를 언급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뒤에서 다
한 명 한 명이 다 잘하는데 그게 뭐냐? 다 일단 기본적인 활동량에서 기본적인 수비 가담에서 다 해주고 있는 거죠. 휘비차 선수가 최근에 뭐 득점 어제는 좀 아쉬웠지만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 뭡니까? 수비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수비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예, 수비를 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카스키 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서 조카스키 님이 수비 안 하면 3골 정도 넣어주나? 솔직히 경기당 3골 정도 넣어주면 수비 안 해도 됩니다. 예. 근데 그거 아니면 수비해야 됩니다. 네, 테테님은 이제 근데 BBC 라인 때도 호날두 베일이 수비 가담 부족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밸런스적으로 뭔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은 못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공격을 한다면 누군가는 그 뒤에서 수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공격에 대한 무게중심을 특정 선수들에게 집중을 시켜주면 그럼 그 선수가 수비를 해야 되는 그 공간과 그리고 그 위치와 그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올 수 있나요? 결국 골로 가져오던지 그 선수가 득점을 해서 아니면 수비에서 가담을 해주고 있는 수비 혹은 미드필더들이 그거를 커버를 해주던지 해서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걸 역시도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걸 밸런스를 맞춘 게 이제 뭐 지단 감독도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냈었고 안첼로티도 그거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공격으로 집중할 때와 그리고 수비적으로 할 때와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특정 선수에게 뭔가 과부하를 시키는 경우는 많이 없고 오히려 그 선수 그러니까 한 명도 좀 될까 말까요. 한 명에게 특정을 하는 것도 될까 말까. 끙끙끙님이 그럼 강인이가 주전 못 먹는 이유 중에 하나 수비도 있나요? 아니 수비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일단 뭐 사실 많은 팬분들이 아시죠? 지금 이 베스트 11은 그 누가 와도 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강인 선수라서가 아니라 그 누가 와도 여기 밀어내는 게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 세 명의 특히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라면 이제 중앙 3명 중에 2명의 메잘라 자리라든지 아니면 오른쪽이나 왼쪽 윙포워드인데 이 선수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특히 윙포워드는 직선으로 뛰어줄 수 있는 속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러한 형태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좀 장점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수비에 있다 이거보다는 전 오히려 공을 가졌을 때 속도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 예, 템포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비교적 아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교적 아쉽다. 이강인 선수가 아쉽다가 아니라.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는 뭐 이제 이적설이 뜨고 있고 저희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본인이 조금 더 중용받을 수 있고 본인을 좀 중심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각 팀마다 무기는 다르죠. 그 무기의 중심이 되는 선수들도 다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의 특성을 무기로 살려줄 수 있는 팀에 가는 게 좋은 판단이고요. 반대로 팀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는 선수를 빠르게 선택해서 조합을 맞춰서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서 플랜 A로 가는 게 팀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판단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 또 댓글로 여러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술 이야기를 할 만한 요소가 많이 없어요. 네, 오늘은 그냥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있었죠. 레알 마드리드가 확실히 속도감을 조금 줄이는 것 같아요. 예, 속도감을. 그러니까 역습 형태를 이번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는 조금 경기가 이제 약간 양상이 파리 생제르맹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본인 스스로 원해서 역습을 한 것보다는 약간 타의적으로 역습을 하게 됐거든요. 두 골 차. 그러면 파리가 압박하러 올라오면 어쩔 수 없이 뒤쪽으로 볼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오는 그러한 부분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합이 맞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색무취라는 색깔이 조금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알론소 감독이 토너먼트 대회에서 했던 리듬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SGU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8분 만에 끝나서 알론소의 플랜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경기가 끝난 건 90분에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모드리치랑 이제 바스케스 이때 투입시키면서 경기를 조금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다 잘해야 하군요. 그렇죠. 트래블 팀에서 주전을 하려면요, 뭐 그냥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할래 알아서님, 오늘 하키미가 사이드로 빠지면서 경기장을 넓게 했었는데 알론소 감독의 4-3-3 수비 대응이 문제였을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수비적으로 문제점 하나는 저거였죠. 간격에 대한 유지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 뭐 이제 제가 전술 인사이트를 많이 찍지만 수비적으로 간격이 벌어지는 이슈 상황을 상대에게 만들도록 하는 게 공격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5백을 섰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이 와일드하게 쓰는 플랜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5백을 쓸 수 있는 플랜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놀드도 못 나왔고 디나이센도 못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4백이 나올 게 조금 눈에 보였고 4백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와이드하게 벌려버리니까 터치라인까지 벌려버리니까 간격 자체가 유지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답변을 하나씩 드릴게요. 현재 레알 마드리드 수비 형태에서 이렇게 터치라인을 벌려서 경기를 풀면 일선에서 압박이 아예 안 되고 선수들의 위치 간격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일선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에리키 감독이. 예. 이날 날씨도 굉장히 변수였어요. 이 날씨 굉장히 더웠던 건데 사실 더운 거 알죠. 근데 오히려 터치라인으로 쫙쫙 벌려서 서 있고 볼 계속 받아주고 공을 주도하다 보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간격 벌어지면 그만큼 뛰어야 되고 근데 뛰는 선수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공간은 빵꾸 나고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제가 봤을 때는 4대0이 아니라 8대0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네. 쿠르투아가 많이 막았죠. 그리고 파리가 좀 기회를 몇 개 놓쳤고 레미님께서 초반 실점에 아놀드 하위센 안 나와서 수비 실수 많았고 은바페 외 공격진들 압박을 안 했음. 네, 좀 한 줄 정리 잘해 주셨네요. 레미님도 아놀드 디나이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놀드 디나이센이 안 나와서도 좋은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럼 다른 선수들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옵션으로 작용할 수 없었다라는 건가요? 네, 그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알론소 감독이 진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론소랑 디나이센은 선수예요. 시간 말인 거죠, 말. 이게 하나가 없는 상황은 경기하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퇴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네,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오늘 이날 경기에는 없었다는 게 이제 판결이 됐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3백으로 전환을 시킬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크님께서 BBC 레알과는 다르게 그때는 수비를 안 해도 현대 축구하는 팀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시스템 축구가 더 유행하고 완성도가 높아져서 그 시절 축구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은가 싶은. 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도가 좀 있었던 멘트들인데 시스템 축구가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를 선수와 선수를 조금 극명하게 나눠서 특히 공격과 수비, 공을 가지고 있을 때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를 나눠서 밸런스를 나누게 되면은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최근 축구는 시스템 축구의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냐? 에너지 레벨이 트렌드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트니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뛰는 가운데서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시스템 축구, 현대 축구의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러한 어떤 선수 개개인의 공격과 수비를 나누는 밸런스는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많이 뛰는 활동량 속에서의 밸런스를 가져가는 게 이제 중요해지겠죠. SGU님, 네.
그냥 수구님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알론소도 본인 말로 공격수 3명 쓴 게 대실패라고 말하던데 위원님도 시즌 시작하면 레알이 공격수 2명만 쓸 거라고 보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바페 비니시우스 공조는 아직 답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전방에 음바페를 기용하는 게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형태에선. 오히려 최전방은 약간 투박하더라도 박스 안에서 싸우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곤살로 가르시아 같은 유형도 돼요. 그런 유형도 될 것 같아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바페 비니시우스를 같이 공존시키는 거는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고, 비니시우스도 이번 시즌, 특히나 이번 클럽 월드컵의 경기의 면면을 보면은 저는 냉정하게 정말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등번호 7번을 달 자격은 이번 대회만 보다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바페가 이제 뭐 사이드로 나오면서 비니시우스를 톱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었죠. 오늘 경기에서. 그래서 조금 더 약간은 이 두 유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공격수 같은 역할의 선수가 반드시 공격 조합엔 한 명이 필요하고, 나머지를 이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어떤 식으로 나눠서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공조는 조금 의문이 되고, 그래서 공격수를 2명을 투입시키고 오히려 변형 공격수처럼 뛸 수 있는 선수 1명을 투입을 시키는 대신에 그 공격수 2명 중에 1명은 진짜 그야말로 뭐 정통 공격수 같은 유형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타겟터 모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이 같이 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의 공격 조합은 성격이 다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 이렇게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봐서 앞에서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좀 보면서 의아했던 게 비니시우스는 음바페랑 뛸 때 유독 더 수비를 안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하게 수비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보는 건데, 저희는 일단 여러분 축구라는 건 감독의 색깔을 볼 수 있지만 감독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나 이런 축구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라고 브리핑하지 않잖아요, 저희 앞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바페 가운데 쓸 거고 비니시우스 여기 할 거고 음바페한테 수비 안 시킬 거야, 비니시우스한테 수비 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저희는 들을 수 없고요. 심지어 축구 종사자에 있는 저희도 그러한 언론 보도를 찾아봐야 하고, 그 다음에 관련자를 찾아봐야 되고,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인터뷰를 찾아봐야지만 생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장에서 저희가 화면으로 보이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다예요. 저희는 그거를 일단 1차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감독이 경기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선수들의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선수들의 위치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축구라는 전술에서 감독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영화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이러한 태도도 감독이 이제 메시지는 아니겠지만 선수 개개인의 태도도 저희는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성격도 유추를 할 수가 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비니시우스가 음바페랑 있을 때 둘이 약간 자존심 싸움을 하는 느낌이 조금 아예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긴 합니다, 저도. 예.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공존이 될지, 예.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공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아예 두 선수가 뭐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오른쪽에 이전에는 이제 벨링엄 발베르데가 공간을 두고 거기다가 어떤 번갈아 가면서 공간 침투를 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 공간들, 혹은 뭐 측면에서 아놀드와 조합을 해서 올라오는 얼리 크로스들을 만들어주는 오른쪽 공격 조합이고, 왼쪽은 그야말로 이제 비니시우스가 뛰었을 때는 비니시우스가, 제가 이제 정원 인사이트 레알 마드리드 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센터백 앞쪽 공간에서 계속해서 범주를 가져가면서 이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넓히면서 그 공간을 발생시키는 침투 동작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그러한 유형이에요. 왼쪽은 선수 비니시우스를 위주로 공격을 했었고,
비니시우스를 활용해서 공격을 했었다면 오른쪽 공격은 공간을 두고 공간에 대한 선수의 위치를 배열시키면서 공격을 했었던 이게 약간 왼쪽 오른쪽이 달랐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음바페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 이거죠. 그럼 음바페가 비니시우스가 했던 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득점력에 대한 부분은 음바페, 비니시우스 중에 누가 더 앞설까? 아니면 옵더볼, 수비력 이런 걸 이제 평가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튼 뭐 이야기 좀 길어졌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게 수비를 안 하는 느낌은 저도 받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 이제 강한 압박이 팔이 파해법인 듯. 이제 보타포구죠? 보타포구가 이제 그 파리를 한번 이겼죠 이번 대회. 그때 이제 그야말로 몸으로 비비면서 이겼고 사실 그때는 뭐 덴벨레도 없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금 약간의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제 정면 돌파를 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정면 돌파.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가 일본어인가요? 함자인가요? 제가 저걸 못 읽는데 맨 마지막에 자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야말로 압박 대 압박으로 붙여버려서 그야말로 승부를 보는 타입은 어떻게 될지. 근데 파리 생제르맹도 실제로 리버풀이라든지 아니면 아스톤 빌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좀 어려웠죠. 특히 아스톤 빌라의 빌라파크에서는 거의 이제 떨어질 뻔했던 상황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 본다면 방법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킁킁킁님은 이제 딱 라이프치히 쉐시코 같은 톱이 필요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제가 문득 이야기를 생각을 좀 했던 거 있는데, 약간, 칼버트 루인 같은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솔직히. 아예 그냥 이제 잉글랜드 정통 9번 같은 스트라이커 있잖아요. 뭐, 델랍보다 조금 더 뻣뻣하지만 조금 더, 그야말로 파이터 같은 스타일도 좀 같이 겸비가 되면 좀 유형으로선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칼버트 루이는 아마 레알 마드리드 부르진 않겠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해설위원님하고 얘기하다가 나왔던 얘기여가지고, 네, 철아이님은 네, 바페보다는 먼저 덴벨로드. 네. 그리고 리님, 네. 리님은 루초는 첼시에 맞는 답을 들고 올 것입니다. 네, 이제 제가 정원인사이트에 첼시 편을 하나 찍었습니다. 첼시 편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첼시가 최근에 조금 최근 경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주앙 페드로 그리고 기튼스, 뭐 기튼스 아직 합류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리안델랍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좀 보시면서 경기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8분 만에 경기가 끝났지만 로소넬이 밀란 팬이시네요. 저지가 안 되니까 공격과 수비 간격이 너무 벌어짐. 중앙 저지가 안 되니까 공격과 수비 간격이 너무 벌어짐인데 저는 이제 거기에 시작은 공격 1선의 압박이 없어서라고 보여집니다. 네. 1선에서 압박을 안 가면 2선에서 그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미드필더와 백라인이 계속 공격에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컴퓨터 게임이나 가능한 거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린님께서 감독이 음바페만 앉혀놓고 열변을 토해도 안 하잖아요. 네. 찰스님은 자존심 싸움하는 것 같아서 공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다크님도 역시 공존은 수비력 때문에 어렵지 싶네요. 네. 테테님은 이렇게 보면 BBC 라인은 정말 이상적인 라인이었구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BBC. 그리고 SGU님, 외람된 주장이지만 개인적으로 팀에서 수비 가담 안 하고 땡깡 부릴 거라면 전성기 메시나 호날두 정도는 돼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뭐, 그렇죠. 네. 메시, 호날두 정도는 돼야 수비를 안 해도 되겠죠. 큰큰큰님, 전성기 칼버트 루인이면 겁나 좋죠. 네. 그리고 SGU님도 앞에서 경합해주는 칼버트 루인 딱 호셀로 생각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선수를 주축으로 쓰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알론소 감독이 계속 이러한 유형의 공격수를 좀 찾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알론소 감독이 실제로 썼던 유형이 뭐 예를 들어 보니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시크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뭐 지금 윙어형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윙어형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뭔가
뭐 저희가 특성을 뭐 타겟터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공격수다운 진짜 공격수가 필요한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칼불트루인 얘기가 장난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뚝배기가 있으니까 헤딩으로 또 해결을 해줄 수 있죠. 옐로우스톤님은 파리 첼시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팬분들, 네, 시청자분들 한번 댓글 달아주시겠어요? 파리 첼시 경기는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한번 저도 파리 첼시 경기 지금 한 55분 정도 있는데 리님은 이제 파리라고 하셨고 빠히요. 사실 파리는 하던 대로 할 거고요. 거기서 조금의 변형된 형태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뭐 오늘 했던 것처럼 터치라인으로 넓게 벌리는 유형의 하키미의 동선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누누 멘데스의 공격 가담의 횟수라든지 어떤 타이밍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그리고 두에 그리고 뭐 흡입차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뭐 사실 뭐 파리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기당 하위 원칙들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만 전술적 하위 원칙들이 조금씩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주 큰 틀에서는 거의 유사한 경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플랜 B에 대해서 변수를 가져가는 것도 감독이 잘하는 거지만 플랜 A의 단단함과 막강함을 통해서 경기를 제압시키는 게 가장 퍼포먼스가 좋고 가장 만족도가 좋고 가장 경기 내용이 좋거든요. 가장 확실하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팀이 제일 잘하는 거를 들고 싸우는 거니까. 근데 측면 자원들이 뛰어난 유형을 첼시는 뭐 많은 팬들이 아시겠고 지금 첼시 팬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첼시는 변형 형태를 가져가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말로기스터의 오른쪽 비대칭 운영 높은 위치 배치를 하면서 쿠쿠레야 그리고 리바이콜이 찰로바의 3백 혹은 뭐 토신을 쓰면서 세 명의 3백을 만들면서 중앙에는 카이세도를 혼자 배치시키는 3-1 빌드업 형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3-1 빌드업 형태 앞선에서는 카이세도와 이제 파머, 뭐 엔소 그리고 은쿤쿠 이런 선수들의 간격을 벌려놓고 이 간격을 벌려놓은 사이 공간으로 그리고 상대의 밀집 수비 바깥쪽에서 이 메잘라나 혹은 온더볼의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서 거기서 경기를 지배하려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측면에서 네투는 상대 백라인을 뒤로 무르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대 수비를 뒤로 무르게 해서 아예 그야말로 가둬서 팰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게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선수들이 위치를 하기도 하고 파머가 오히려 역발로 위치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유형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같이 좀 병합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클럽 월드컵 결승전까지 오르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말하면 중원 숫자를 늘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공격과 수비가 전환이 되는 상황에서는 측면에 대한 수비 공간을 어떤 식으로 메꿀 수 있을지가 마리스카 감독이 중요한 과제거든요. 물론 첼시가 클럽 월드컵 뭐 대진이 좋다. 전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과연 대진 속에서 첼시를 상대로 맞춤 플랜을 잘 가져온 팀들이 도대체 얼만큼 있었느냐라는 게 전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첼시가 워낙 압도적으로 좀 누를 수 있는 유형이었다 보니 제 생각에는 거기서의 어떤 첼시가 우위를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상대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면 이제는 이제 상대 첼시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텐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지 첼시의 수비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원에서의 세컨볼 싸움이 변수가 될 겁니다. 이러면 이제 엔소와 카이세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뭐 파머가 경험에서 뛰어난 영향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볼 소유권이 나오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카드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중원 싸움은 모르겠지만 파리 반대 전환하는 거 보면 파리가 첼시 측면 탈탈 탈아먹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첼시는 중앙이 강합니다. 측면이 약합니다. 수비적으로 보면. 측면이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변형을 시킨 유형의 공격이라면 변형되어 있는 수비 형태는 약점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자, 진달래 꽃필 때님, 사비 알론소 감독을 말하는 거겠죠? 사비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완전 리셋이 필요하고 모든 단위로서 함께 플레이하는 팀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은바페와 비니시우스 둘은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땐 그랬구나를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무한도전 그랬구나 아시죠? 네, 둘이 이제 손을 마주 잡고 그랬구나. 너가 그때 그래서 슈팅을 안 했구나. 나한테 패스를 줬던 거구나. 네, 이걸 해야 되고 반대로 그랬구나. 그래서 너가 그때 나를 본체 만체하고 그냥 슈팅을 한 거구나. 그랬구나. 이제야 네 마음을 알겠다. 네, 그거를 한번 해야 둘의 마음이 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장난으로 대답해 드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의 단어가 있네요. 완전 리셋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함께 플레이하는 팀을 만드는 게 목표. 예. 이게 이제 완전 리셋이 필요하다는 건 함께 플레이하는 팀을 만드는 어떤 수단이 되겠죠.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이게 목표니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리셋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리셋이 필요하다라는 건 선수들의 전체적인 경쟁 구도에서도 리셋이 되겠지만 저는 이거는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도 충분히 보여지고요. 두 선수가 수비를 안 한다. 너는 레알 마드리드 와서 수비 안 했지? 레알 마드리드는 너의 어떤 위상을 알아주니까. 하지만 이젠 그런 거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음바페가 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오늘 경기에서 파리가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3명보다 많은 숫자를 후방 빌드업에 쓰더라고요. 근데 레알은 미드필더나 풀백들이 위치를 잡고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는 전방 3명이 압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압박을 제대로 못하는 건 문제지만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압박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조직적으로 잡아주거나 아래서 참여가 있어야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구조를 보면 보이시죠? 네. 파리는 기본적으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3명의 선수가 그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그 역할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로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리가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 3명보다 숫자가 더 많았다. 예를 들어서 하키미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르키뉴스, 베랄두 그리고 누누 멘데스가 위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3명의 공격 압박을 가져간다면 항상 여기서 예를 들어서 파비안 루이스라든지 아니면 비티냐가 이쪽에서 사이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여지죠. 전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여기 지금 레알 마드리드 풀백들이 위치를 잡고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여졌는데 전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대가 4명이 위치한다고 해서 4명을 올리면 이거는 목적이 뭐가 되냐면 강하게 누르겠다는 게 목적이 되겠죠. 반대로 이러면 수적인 동률 상황 혹은 한 명 더까지 무리가 있어요. 수비는. 왜냐면 이러면 뒤쪽에 공격 한 명이 비어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한 명 더 압박을 가져간다면 골키퍼죠. 골키퍼인다면 한 명 더 가져가게 된다면 뒤쪽에 비어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했기 때문에 맥시멈이 1대1 상황이에요. 혹은 예를 들어서 1대1까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은 그냥 뒤쪽에 수비를 해주면서 약간 이러한 형태에서 빌드업을 하는 거죠. 상대 빌드업에 대한 압박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혼자 둘이 막아내려고 하는 게 보통 압박의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후방의 숫자가 하나 더 많은 거, 상대 선수가 많은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빌드업 할 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올라오지 않았던 건 제가 봤을 때는 뒷공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팀 압박 자체를 아주 높은 위치에서 누르는 형태는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게 저도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전방 3명이 압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잡아줘야죠. 기본적으로 압박을 가져갔을 때는 후방에서 만약에 볼이 이렇게 나와서 가져간다면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3명의 선수는 압박을 뭐 1대1로 볼을 뺏어나기 위한 압박은 아니더라도 공격 방향은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최근의 트렌드죠. 여기서 볼이 나올 때 이쪽으로 나온다든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을 방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압박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첼시의 잭슨의 장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잭슨도 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이게 숙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압박 체계를 가져갈 때는 최전방 일선에 있는 선수들의 압박 강도와 어떤 흐름을 타고 팀 압박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조금 안 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압박을 해서 볼을 뺏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비난하는 건 그런 것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압박 자체의 방향을 잘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근데 더 조직적으로 잡아주거나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발베르데가 아까 계속 이제 얘기하지만 아놀드가 빠져서 아놀드의 발베르데가 내려간 게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을 앞쪽에 쏘여서 압박을 가져가는데 리스크가 있어요. 아놀드의 수비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발베르데가 수비를 못해서가 아니라 발베르데의 에너지 중심 이 축을 밑으로 내리면 전체로 그러면 아르다 길러가 압박을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에는 아르다 길러는 약간의 약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압박을 뭐 매우 잘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벨링엄의 활동량 이런 부분도 연관이 같이 되고. 오히려 이제 은바페 비니시우스가 조금 더 압박에 집중을 하고 벨링엄이 중원에서 어떤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간다면 높게 올라오지 않는 게 유지가 될 텐데 일선에서 압박이 너무 쉽게 풀리다 보니까 혹은 일선에서 압박에 대한 강도가 상대에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 부담이 되지 않다 보니 은바페 비니시우스가 11명 중에서 2명을 빼고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수비하는 선수들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그 선수들을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선수 입장이 좀 돼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바페 비니시우스의 수비 가담과 방향 설정 기본적으로 이러한 툴들은 물론 알론소 감독이 잘 설정을 하겠지만 그리고 알론소 감독이 워낙 압박은 잘하다 보니까 압박 하나로 또 레버쿠젠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조직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수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임스 디벨로퍼님, 네, 첼시 팬인데 우승은 기대도 안 합니다. 이미 결승 간 걸로 우승함. 첼시가 반대로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을 저희가 이제 유튜브니까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본다면 파리 생제르맹을 잡아먹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리 생제르맹의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세트피스라는 걸 좀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첼시가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짧은 패스의 세트피스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자주 보는 디에슬레틱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첼시의 짧은 코너킥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트피스 시의 상황을 꽤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거는 첼시 입장에서 변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나 뭐 이날 경기 뭐 어떠한 라인업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의 몇몇만 좀 읊어본다면 뭐 토신 아다라비오 있고 그다음에 뭐 주앙 페드로 나온다면 주앙 페드로 뭐 리안델람 나온다면 리안델람 뭐 그리고 찰로바가 될 수도 있고 리바이 코리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쿠크레아도 박스 안에서 헤딩 경합 꽤 많이 하죠. 예, 그런 영향까지 볼 수 있다 보니 일단은 그 부분에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약간 이날만큼은 전술적인 요소를 막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힘 대 힘으로 한번 부딪히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연령대도 두 팀 모두 나이가 어린 팀들로 부딪힙니다. 첼시도 나이가 어린 팀이고
파리 생제르맹도 나이가 어린 팀이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어떻게 보면 우승팀과 유로파 컨퍼런스 우승권을 더 가지고 있는 팀들끼리 또 붙는 거고, 뭐 이탈리아와 스페인 감독의 좀 차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측면 윙어들의 유형이 조금 더 직선적일 때 좋은 선수들도 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페드로 네트 같은 경우에도 더 직선으로 뛸 때가 훨씬 역습 시에도 좋은 모습이 있고, 뭐 파리 생제르맹 역시도 뭐 뭐 덴벨레 뭐 아니면 바르콜라, 두에, 특히 뭐 흐비차 다 윙어로서의 날카로운 면모가 있는. 그래서 오히려 속도전을 붙이면 첼시도 리스크가 있죠. 근데 제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일명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맞다이를 붙이면 조금 더 경기가 치열해지고,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도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이 뛰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역시 파리 생제르맹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첼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흐름을 갈 수 있죠. 약간 완성돼 있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그야말로 시스템이 완성이 많이 되어 있는 팀을 상대로 할 때는 이렇게 확 뒤집어줘야 됩니다. 이 대형을 뒤집을 수 있는 옵션을 계속 이렇게 몇 가지를 던져놔야 되거든요. 뭐 풀백을 이탈시키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계속 집약적으로 노린다든지, 아니면 이 선수들의 대형 자체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전 충분히 좀 필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파리 생제르맹 물론 곤살로 하무스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리안델랍 같은 유형을 넣어서 그냥 센터백하고 힘으로 싸우면서 상황을 만드는 것도 또 방법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조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지만, 첼시는 오히려 다양성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마레스카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네. 네, 파강님은 이제 파리 첼시 5대 떡 본다. 파리 압승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알레 아라서님은 오늘 경기 보니까 파리도 은근 중앙 공간을 허용하더라고요. 첼시도 측면을 직선적으로 파면서 중앙을 공략해 보고 싶습니다. 공략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파리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뛰는 팀들의 기본적인 건 공간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거기를 이제 매우 잘 메꿔줄 수 있는 톱니바퀴 연쇄 효과가 나오면서 내가 거길 가고, 내가 만약에 못 가면 내 동료가 가고, 내 동료가 못 가면 공격수가 내려오면서 메꿔주고, 이렇게 메꿔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야말로 저희가 계속 말하는 이 톱니바퀴처럼 경기를 뛰는 건데, 활동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비시즌이다 보니까 중앙 공간이 벌어질 때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첼시가 잘했던 거, 측면을 파서 상대 백라인을 훅 내려버린 다음에 미드필더가 채 복귀하기 전에, 혹은 미드필더가 조금은 느슨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뛰어난 득점력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기세는 파리도 좋지만 첼시도 밀리지 않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주앙 페드루 같은 경우에도 팀에 들어오자마자, 팀에 이제 합류하자마자 연속골, 멀티골이죠. 멀티골까지 터뜨렸고, 리안델랍도 이제 리안델랍 같은 유형이 정말 이제 파리와 아니면 이 첼시 중에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처럼 쓰일 수 있는 정통 9번 스트라이커 역할이거든요. 이 선수를 또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좀 대단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드필더를 좀 비교해 보면 첼시는 6번 카이세도, 그리고 8번 엔소, 그리고 10번 파머라고 보는 약간 밸런스가 맞춰져, 이런 식으로 밸런스, 18, 6번의 밸런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등번호 이런 것만 밸런스가 맞춰졌지만, 근데 반대로 그 파리 생제르맹은 8번의 유형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조합이에요. 8번 유형의 그 세 명이 조합이 돼. 여기에 약간 6번을 좀 섞어보면, 어쨌든 8번의 유형으로 섞여서 나오는 것과 6번, 8번, 10번 유형이 섞인 미드필더 조합은 또 어떻게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두 개 다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한 팀은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로 조합을 좀 맞췄고, 그리고 한 팀은
역할을 나눠서 밸런스를 맞춘 미드필더 조합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떤 뭐 칼럼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뭐 유튜브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걸 한번 주제로 글을 써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예, 뭐 그날 경기 프리뷰를 쓰셔도 되고 리뷰를 쓰셔도 되고 밸런스를 888로 맞춘 팀과 혹은 6, 80으로 맞춘 팀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역시 여기는 뭐 예를 들어 777이라도 뭐 717이라도 뭐 약간 이런 레벨이죠. 파리 생제르맹은. 하지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정통 9번이 나온다면 9번. 9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또 어떤 차이가 나올지 해서 저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6대 4 정도 아니면 5.5대 5, 4.5대 5 정도 보고요. 첼시 맨시티도 3년 넘게 한 번도 못 이기는데 그 이상 압박 파리 생제르맹을 근데 축구는 모르죠. 네, 모릅니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지만 뭐 앞서 제가 파리 생제르맹 얘기 많이 했지만 첼시에 없는 파리 생제르맹인 건 뭔가요? 풀백의 미드필더화. 네, 미드필더의 풀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팀이다. 은바페는 일단 도지팬은 진돗개님 첼시 팬인데 우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진달래 꽃필 때님은 은바페는 모나코 시절부터 수비를 잘 안 했다 하니 은바페는 수비를 잘 못해서 안 하나요? 아니면 게을러서 공격을 위해서 안 하나요? 뭐 이거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 있겠지만 수비를 잘 못하는 선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수비를 잘 못하는 선수는 나이 먹고 개선됩니다. 네, 개선돼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개선이 되고 개선된 선수 많이 봤습니다. 게을러서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게을러서는 태도의 문제. 이 선수가 만약에 게을러서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위상 그 이상의 것을 앞으로의 축구 흐름 속에서는 가져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을 위해서라면 인정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독이 지시사항이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딱 8시 1분을 맞췄는데 오늘은 뭐 전술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인가? 오늘 몇 분 들어오셨죠? 근데 60분밖에 밖인가? 어쨌든 네.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저도 이야기 많이 했고 뭐 항상 레알 얘기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첼시 이야기도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오신 분들도 있고 파리 생제르맹 경기 또 있다 보니까 리뷰다 보니까 그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오늘도 뭐 전술판을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술 이야기를 비롯해서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 경기 리뷰를 뭐 간단하게 하면서 뭐 사실 저보다 팬분들이 더 잘 아시네요. 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찾아서 설명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네, 전체적인 뭐 흐름 속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에 실수가 있었고, 네, 그래서 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많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제 경기였습니다. 네. 태태님, 클럽 월드컵 결승전 아무나 우승하십시오. 네,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도 뭐 새벽이잖아요. 그쵸? 저희 그럼 뭐 라이브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그거는 보고 저희가 하게 되면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병준님께서 정리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줘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준님. 병준님 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알론소 레알 마드리드. 네, 뭐할래 알아서님 오늘 많이 활동해 주셨으니까 제가 짧게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피니 5분에 네, 저희 마무리할게요. 네, 벨링엄의 3, 4개월 리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깨 수술에 이제 확정이 됐고 벨링엄이 이탈하게 되면 벨링엄 자리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나열을 좀 해드리면 일단 벨링엄이 했던 역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벨링엄은 뭐 많은 해외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비르치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정원의 인사이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벨링엄과
어떻게 보면 벨링엄과 비르치는 다릅니다. 예, 해줘야 되는 역할도 다르고 부여받은 역할도 다릅니다. 예, 그리고 재능도 다르고 뭐 거의 대부분 다른데 물론 공통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공격의 어떤 창의성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벨링엄이 오른쪽 공격의 선봉 역할을 했어요. 예, 클럽 월드컵에서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은 공간을 두고 거기에 벨링엄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벨링엄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발베르데가 순간적으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최전방에 뭐 곤살로 가르시아가 거길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다든지 하면서 공간을 두고 있고 그 공간을 돌아가면서 배급을 그 안에 차지하면서 공격 조합을 만들어 나갔고 그 후방은 아놀드가 보좌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벨링엄이 나가면 이제 아무래도 발베르데를 조금 더 올리겠죠. 네, 제가 느꼈을 때는 발베르데를 조금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아르다 귤러를 올리는 방법도 역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추아메니 그리고 이제 카마빈가의 복귀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카마빈가의 활용법도 같이 고려가 되면서 이야기가 되겠죠. 추아메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백의 중앙에 있을 때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직 4-3-3에서 3에서의 가운데일 때 발베르데가 본인의 짝과 같이 아닐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경기 추아메니가 물론 뭐 홀딩을 잘 보는 선수지만 지금 알론소의 체제에서만 그 세계관에서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추아메니는 조금 더 수비형 미드필더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가 지금은 훨씬 더 예뻐 보이고요. 아르다 길러를 올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원볼란치로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지금 체제에서는. 왜냐면 아르다 길러가 계속해서 중앙에서 낮은 위치하는 경우가 수비 시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좌하기에는 추아메니 혼자는 좀 불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카마빈가의 복귀와도 연관이 좀 될 것 같아요. 카마빈가가 복귀했을 때 왼쪽 풀백으로 뛸지 혹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추아메니하고 합을 맞추면 발베르데는 정말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르다 길러가 또 거기에 위치하게 된다면 발베르데는 또 어느 위치를 하게 될지 그것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제 벨링엄이라는 선수의 어떤 원형 이제 이걸 본다면 벨링엄의 가장 많이 오버랩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버랩이 돼서 그야말로 이제 저희가 DNA 99% 일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많은 부분이 일치되는 선수는 제 생각에는 발베르데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조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른쪽에 고정이 되는 건 아놀드만 고정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아놀드가 고정이 됐을 때 오른쪽 무게 중심에 대한 조합은 아르다 길러, 발베르데 그리고 여기서 추아메니가 어떤 식으로 합을 맞출지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오른쪽 호드리구가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호드리고도 만약에 들어오면 호드리고도 여기서 기회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호드리고의 이제 어떤 입지와 어떤 뭐 상황, 예, 잔류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벨링엄이 좀 오래 못 나오죠. 네, 10월, 11월까지 못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알론소 감독은 첫 번째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네, 뭐할래 알아서님 오늘 깔끔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도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첼시 이야기까지 하면서 클럽 월드컵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정원이 피치 FM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풀 버전도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더 재밌는 소식과 더 재밌는 전술 이야기를 들고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녁 맛있게 드시고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